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이 시각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오늘 저희가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붙인 고 윤기중 교수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윤 교수는 생전에 모교인 연세대에 기부금을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관련한 소식도 저희가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출석한 이재명 대표, 사전에 준비된 단상에 위에 올라가서 수백 명의 지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4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십시오. 네, 질문 하나만 받아듣고 가시죠. 오늘 조사는 세면으로 보신 것처럼 아주 비장한 연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대표의 오늘 입장문을 살펴보면 자신을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는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송국건 본부장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재물이란 표현은 이제 본인이 어떤 희생양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네, 본인이 계속 이 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소환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보로 혐의가 새로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를 주고 재물로 삼는다. 그런 그 뉘앙스예요.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네 번째 출석인데 1, 2, 3차 때와 또 다릅니다. 상당히 이 표정도 굉장히 굳어 있고 격앙돼 있고 발언 수위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1, 2, 3차 때 그 소환이 됐을 때는 그 포토라인에만 섰습니다. 검찰청사 입구에서 포토라인에만 서서 몇 가지 대답을 하고 갔는데 오늘은 아예 작심을 하고 별도로 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4분 동안 입장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포토라인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발언 수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마 1, 2, 3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 백현동이니까 1, 2, 3차는 성남 FC나 대장동 위례 신도시였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번이 위중하다고 본인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그 지지자 앞에 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지층들의 반응이 1, 2, 3차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1차 때, 2차 때는 한 1,000명이 왔거든요. 지지자들이. 그런데 오늘은 보도가 된 것을 보면은 한겨레 신문 보도를 봐도 경찰 추산이 100명, 그리고 그 주최측 추산이 한 4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일종의 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말이 있었죠. 그때 이 대자보 같은 거, 왜 대자보를 내서 거기서 다 오늘 10시 20분에 출석을 한다. 중앙지검 앞이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일종의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호응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물론 오지 말라고 했지만 1차 때는 4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느냐. 뭐 정청래 의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현역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는 사법적으로 점점 그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깊었죠.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 푼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죠.
김광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사익을 본인이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여부와 배임 혐의가 형성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뇌물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 백현동의 인허가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하면 뇌물죄인데 지금 검찰에서 이제 뇌물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허가를 해줬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을 우리가 얘기해왔습니다만은 뭐 용도 변경을 뭐 4단계를 해줬다는 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성남시로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민간 임대 비율을 100% 했는데 왜 10% 줄여가지고 민간업체한테 이익을 제공했느냐? 그러면 전부 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것은 민간업체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결국 이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잖아요.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쟁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간 게 뭐가 있냐, 먹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스스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꾸 했고 내가 1원이라도 가져가지 않았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나는 돈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몰아줄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드러난 것은 중간에 로비스트가 알려진 이제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면서 이제 77억을 뭐 수수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인섭 씨가 지금 정진상으로 아주 친연 관계로 알려져 있고 100번 이상 또 전화 통화한 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뭐 증거도 없고 혐의를 못 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고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인허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김병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아까 유세 장면 같다는 표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기존에 검찰 출석했던 상황하고는 달리 이제 연당까지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까지 설치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의도가 강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역대로 출석하는 범죄 피의자들과 굉장히 상황이 달랐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노렸던 측면들은 범죄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을 썼던 범죄 혐의 피해자라는 인식보다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연단을 만들고 마이크를 놓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10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설하듯이 현 정부를 맹비난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한 지점은 오늘 소환 조사를 받기 때문에 범죄 혐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백현동 특혜 사업 등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정사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지지층들에게 읍소하고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의혹들을 정치적인 행위로 치환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표가 출석하기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양측에서 지지자들이 나와서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이재명을 연호하는 쪽 그리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장면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진영적 동원만 난무하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불행이자 국민적 불행입니다. 이 언제까지 저런 장면을 봐야 하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답답하셨을 텐데, 자, 오늘 저 소란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박성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들한테 나와라 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건데 의원들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온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지침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 민주당 공보국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만 대동한 채 홀로 출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천준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직, 비당직 의원 모두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보국에서까지 공지를 한 걸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혹시나 뭐 비당직 의원이나 뭐 의원이 아니더라도 원외 정치인들이 또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분명하게 전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만 대동하고 홀로 출석하겠다라는 게 이미 당 내부에 공유가 됐고 일종의 공지처럼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하고 달리 이번에는 의원들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당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 뭐 사실 공감대가 있었던 거겠죠. 뭐 나오지 마라 이렇게라기보다 이제 나오지 마라 여부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한다라는 게 결국엔 이제 대표의 뜻을 좀 존중해 달라라는 것이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몇 번 의원님들이 한번 동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번 더 이제 소환 조사가 있을 시점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제가 알기로는 내가 혼자 갈 테니까 제발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 뜻이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서 굳이 이제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지침 자체를 뭐 이렇게 정하고 논쟁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검찰에 나갔으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청사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곰탕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출입하는 장영욱 반장에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당초에 출석하기 이틀 전이었죠. 서면 진술서 요약본을 먼저 공개를 했는데, 그걸 공개한 이유가 검찰에 나가서는 진술을 안 하고 그럼 서면으로 낸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팀은 오늘 이 대표를 상대로 한 300쪽 가까운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서 이 하나하나씩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한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이 검사가 묻는 추가 질문에는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답을 해야 될 것만 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소환에서도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대부분의 진술을 그 진술서로 가름하는 식으로 조사에 이미 응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 비슷한 패턴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가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이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그렇지 않다, 제대로 지금 답변하고 있다 이런 반론도 조금 전에 나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이 대표를 조사하는데 특수통인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직접 나서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씨 수사에 활약했던 검사라고 하는데, 이 대표의 입을 과연 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오늘 이 대표가 뭔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진술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출석하기 전에 주변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의견서로 가름을 한다, 진술서로 가름을 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답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을 여는 것은 결국 검찰이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느냐가 핵심인데, 기억해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도 진술서를 내고 거기에 가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증거 자료를 내놨냐면은 네이버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확보한 자료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그 정진상 씨가 네이버에 요구를 했던 거, 요구를 했던 것을
검찰이 그것을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걸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전까지는 이 어떤 진술서에 가름한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그때 정진상 씨가 그랬단 말인가 그것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술서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니까 당황을 한 거죠. 없었다. 네, 당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지금 핵심은 검찰이 진술서에서 밝히지 않은 30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때 네이버의 문건처럼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제시를 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릴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카드를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준비해서 사전에 250페이지 분량의 질문서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전 질문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아마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이 백대우 기자와 함께 백현동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관계 여기서 어떻게 해서 3천억이 넘는 이익이 업자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자, 백 기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김인섭 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관계가 끊긴 지 한 10년이 됐다,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난 대선 당시에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 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네, 이 대표는 선을 그었지만요. 김인섭 씨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요, 그 선대 본부장을 역임할 정도로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는 이른바 비선 실세로 활동을 했다. 그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이 된 뒤에 성남시로 들어가서 참모를 하지 않고 이제 비선에 남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진상 실장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정진상 실장은 김인섭 씨의 밑에 있었던 관계였고요. 예, 맞습니다. 2006년 선거 당시에는요, 김인섭 씨는 선대 본부장이었고요. 네. 정진상 씨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예. 선거를 총괄했기 때문에 밑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분기점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에 그 정진상 실장은 그 이른바 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이 예. 아니라 관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을 2차례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선대 부실장을 했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정무조정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오른팔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예, 맞습니다. 예. 실세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을 정도로 오른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반면에 김인섭 씨는요, 외곽에 남아서 선거를 돕게 됐습니다. 예. 지난 2010년 선거 당시에는요, 그 자비를 들여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뭐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2008년에 지역구 변경 조언, 이거는 총선 출마를 할 때 기존의 성남이 아니라 분당으로 지역을 좀 옮기는 게 좋겠다. 그 조언을 김인섭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2014년에는요. 그 이재명 후보가 2010년에 사무실로 써서 선거를 이겼던 그 사무실을 좀 선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2014년 3월경에 듣고 실제로 5월에 계약을 했는데 김 씨가 그 과정에서 선점을 하고 그 일련의 내용을 검찰은 김 씨가 임대료까지 대납을 했다. 이렇게 예. 보고 그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라고요? 2014년 5월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0년 정도 뭐 연락이 안 됐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계산해 보면 얼추 비슷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0년 수치로만 보면 10년 전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 씨가 이제 백현동 사업에 개입한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전북 완주로 이전을 하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예. 옹벽 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바로 백현동 사업인데요. 예. 그 백현동 사업에서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보전 녹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 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땅이. 예, 맞습니다. 예. 땅을 팔려고 해도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식품연구원은요, 2차례에 걸쳐서 상향을 해달라, 2단계 용도를 상향을 해달라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합니다. 예. 하지만 성남시는 그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이때 영입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김인섭 씨가 영입이 된 이후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예. 직접 서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재명이라고 쓴 거예요. 예, 이재명이고 밑에가 정진상이라고 쓴 요게 겁니다. 정진상. 예. 예. 근데 이제 크게 좀 만들어주면 잘 보였을 텐데요. 그죠? 예,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4단계 상향을 하는 검토 보고서에 직접 결재를 하면서 승인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검토 보고서에 승인을 했고 대략 한 5달 뒤쯤에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4단계 상향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4단계 상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 조건, 임대 아파트를 비율을 줄이는 것도 이제 진행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직접 서명을 해가지고요. 예. 그 공공기업 부분을 임대 100%에서 당시 최저 수준인 10%로 임대 비율을 낮추는 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최대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검토 보고서에 직접 결재를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한테 이제 3천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 자연 보전 녹지에서는 2단계만 상향을 해도 예. 그 CG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250%의 18층 기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인데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18층이라는 높이를 지금 가리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층수가 예. 18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높여줘 이렇게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걸 2번 거절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2차례 거절을 했는데 예. 느닷없이 2단계가 아닌 4단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층수 제한이 없으면 더 높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용적률 500% 이내라면은 예. 층수에 제한 없이 뭐 얼마든 높게 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국토부가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들, 정부 산하기관들을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거잖아요. 땅을 예, 맞습니다. 이제 팔아라. 팔아서 이전해야 되니까 예, 예. 팔릴 수 있게 지자체들 좀 용도도 좀 변경해주고 좀 도와줘라. 이런 예, 예. 취지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압박을 했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은 28개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해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높게 올려준 데가 있습니까? 그 용도를 종상향했다고 하죠. 이런 예. 식으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는 게 2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국토부에게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오늘 받았어요? 예, 오늘 그 방송 올라오기 직전에 받았는데요. 한국에너지연구원, 용인에 있던 한국에너지연구원이 예. 그 자연 보존옥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단계 상향이 됐는데 예. 그 기간은 3년 정도로 굉장히 길었었고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4단계가 오른 백현동과 달리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진행이 됐는데 3종이었고 하나뿐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단 한 건이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종상향으로 용도가 상향된 그 허가는 없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로 들어간 2015년 1월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의 대표가 정바울 씨, 이분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 로비스트 A 씨가 지난 2013년 11월에 그 정바울 씨가 성남시에 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고 있다, 찾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로비스트가 먼저 정바울 씨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예. 라고 설명을 정바울 씨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김인섭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에 정바울 씨와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으로 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여러 번 도왔고 그리고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로비스트 A 씨는 봤고 그래서 소개를 해줬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영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예. 자 그런데 분양 수익이 이제 3천억이 넘게 났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가 가져간 돈이 뭐 700억이 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김인섭 씨한테 돈이 넘어왔죠. 예, 맞습니다. 그 일단 정바울 씨가 먼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냐면요. 예. 분양 수익으로 3,185억 원을 얻었고요. 그 배당 수익으로만 또 7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략 한 885억 원가량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김인섭 씨한테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총 82억 원이 넘어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이 알선 수재 혐의라고 해가지고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특혜를 제공을 했고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그 제공한 차원에서 82억 원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비를 해서 뭔가 일을 해줬다는 게 알선수재. 예, 그렇죠? 맞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정 대표 정바울 씨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재판에서 김인섭 씨가 200억을 자기한테 요구했는데 두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걸로 자기는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지난달 18일 공판이었는데요. 그 정 씨가 재판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합니다. 내가 김인섭한테 들었는데 김인섭이 200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 예. 백현동 사업으로 200억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김인섭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200억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주면 내가 50%를 갖고 두 사람에게 50%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에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바울 씨는요,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김인섭 씨는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은 생각했다라는 게 정바울 씨의 법정 예. 증언이었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의 개요는 대강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김광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바울 씨 그리고 김인섭 씨 다 구속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돈이 어쨌든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데 로비를 한 대가로서 돈이 많이 건네줬고 80억 넘는 돈이 건네줬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허가를 누가 내준 거냐로도 이제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오늘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인허가랄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아유,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를 영입해서 김인섭 씨에게 200억 정도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의문을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그렇죠. 예. 그럼 정상적으로 근데 왜 김인섭이 무슨 일을 했다고 직원에 불과한데 왜 그 사람한테 200억을 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한 82억 상당 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이 사실은 아까 그 정바울 씨 얘기대로 한 200억 정도 만들면 김인섭이 100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100억인데 50억은 정진상, 50억 이재명 대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현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추적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는 결국은 검찰이 이제 뇌물이 아니고 이제 배임죄밖에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남대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 씨의 또 진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시켜놓고 이득을 몰아주었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 디벨로퍼와 관련해서 이제 정바울 씨가 진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의 어떤 실무진들이 또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정지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우리 백 기자가 브리핑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이제 문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게 정말 확정된 증거가 있을까 하는데 검찰은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나 진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김인섭 씨와 10년 전부터 관계가 틀어졌는데 무슨 내가 부탁을 받아서 해줬겠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도 어떤 이 정치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공동 이해가 생기면은 그것은 충분히 그 감정과는 달리 어떤 유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고리가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정진상 정책실장이고, 조금 전에 그 보시다시피 결제 라인에 이 시장 이재명, 정책 그 비서관 정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두 사람 다 결제 라인에 있어요. 아까 다 사인 단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정바울 씨가
그 성남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 그 결재란이 딱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100억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진술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재명 그 대표가 직접 이 김인섭 씨와 연락을 안 해도 정진상 씨가 중간에서 뭐 110 몇 차례나 이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김인섭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 2번 면회를 갔어요. 특별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 기간도 2014년, 2015년 그 용도 변경이 막 논의가 될 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첫 번째 수행비서가 이번에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이죠. 예,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비서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별다른 직책 없이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비서가 정진상 씨가 김인섭 씨를 면회의 그 시점에 2014년, 2015년에 또 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김인섭 씨 사이에는 직접 뭐 대화 통로가 끊어졌다고 해도 충분히 정진상 씨와 그 수행비서를 통해서 서로 이 교감을 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관계가 틀어졌다. 이것은 어떤 그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이재명, 김인섭 두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친분을 계속 검찰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은 그걸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제였죠.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백현동 시행업자 A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의 장모상에 문상을 갖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장용욱 기자, 이 사실 여부는 지금 가려지긴 어려운데 주장은 일단 나온 거죠. 네, 그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백현동 사업 시행업자인 A씨는 어제 이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김인섭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김인섭 씨는 앞서 보셨듯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앞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 A씨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김인섭 씨 장모상에도 갔다며 둘 사이가 가깝다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재명 시장이 이 김 씨 장모상에 다녀간 후에 이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이 5대5에서 6대4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A씨는 이 당시 용지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장모상에 찾아온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말을 해서 이 주거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이 민간 사업자 이득이 올라가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런 상황을 김 씨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거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김 씨는 이 시장이 당시에 장모님상에 오지도 않았고 또 그런 뭐 비율 바꾸는 얘기를 한 적도 나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뭐 안 친하다고 하는데 친한 거로 자꾸 드러나고, 통화 안 했다고 하는데 통화가 드러나고, 또 그런 과정에 이 장모상에 갔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됐는데, 자, 김병민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법정에서 한 증언이잖아요. 장모상에 이재명 대표가 갔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법정 증언은 굉장히 무게를 더 두는 편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거짓으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일단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첫 번째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네이 하나 사이분밖에 없다, 일명씩도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들까지 드러난 바 있거든요. 지금 이 장례식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장례식에 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가 목격자가 있거나 또 다른 진술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만큼 언제든지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의 증언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관계성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오늘 수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제 로비를 했고 그 로비에 영향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는 검찰이 아마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앞서 올린 진술서에서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 문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 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2022년에 감사원에서 낸 감사 보고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사 참여 조건은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바로 공사 참여 이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원래 이렇게 시장이 다 결정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게 빠지면서 그 이익을 다 민간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지적한 감사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도시개발공사가 10% 지분 참여 시 314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시는 것처럼 빠졌잖아요. 안 빠졌으면 314억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럼 당연히 성남시에 그 돈들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배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민간업자로부터 연구개발센터를 기부받기로 해놓고 대신 땅을 받아서 29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감사원에서도 윤석열 감사원에서도 이걸 근거를 우리가 잘못한 근거를 못 찾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22년에 법사위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당시 최재 감사원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께서 이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별도의 수사 요청이 없는데 본인이 봤을 때에는 이 성남시의 총책임자인 당시의 성남시장에 대한 왜 수사 요청이 없는 것이냐, 왜 그 부분을 감사원은 짚지 않은 것이냐 이런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최재 감사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백현동 감사를 했을 당시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까지 연결되는 위법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언론들의 이 기사 썼던 제목들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백현동 감사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연결된 위법 사안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다 기사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을 좀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무게를 지님과 동시에 그 발언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감사원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성을 적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은 이런 문제가 있고 5대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80쪽입니다. 감사원 보고서가 무려 80쪽인데 그래서 5대 의혹이 전부 다 4단계 상향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314억 손실을 봤다거나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기부 체납하면서 원래는 이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부지로 바꾸면서 또 여기서 또 배임이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그 거대 옹벽을 허가한 거 11m까지만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51m나 되는 걸 허가한 거 이런 것을 감사원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했을까는 그다음부터는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정민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못 간 거죠. 못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사가 예.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성이 나오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성을 적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사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 말은 본인과 연결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지금 검찰에서 밝혀내고 있는 단계죠. 감사원 보고서에 문제는 적시가 돼 있는데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자, 지금 이 대표 얘기는 비회기 때 청구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현재 회기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이제 연말까지 국회가 계속돼서 비회기가 없을 텐데 지금 비회기 때 청구하라는 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8월에 임시국회 기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그 비회기의 공간을 만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의 시간과 신분 그리고 과정들을 고려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수사를 하면서 그다음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자꾸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단서를 합니다. 지난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본인에게 제기되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이 민주당 내에서 핫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에 관해서라고 또 나름대로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 했는데 이 본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비회기 기간을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이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핑계 삼아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의 방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내용을 딱 언급했을 때 국민께 신뢰를 주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자꾸만 좀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내 대변인도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8월 중에 확보를 해서 만약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면 그 기간에 바로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여당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이 끝끝내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주지 않고 검찰은 영장 청구를 미루다가 정기국회 때 그거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장 청구는 수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비회기 중에 어쨌든 영장을 좀 청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장영욱 기자, 근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영장이 만약에 회기 중에 오면 그냥 다 가결시켜서 영장 심사 받게끔 통과시켜버리면 되지 않아요? 네, 이제 그거를 피하고 싶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방금 보셨지만 그 계획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8월 임시국회를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끝내자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25일 날 끝내면 자, 9월 정기국회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만큼의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 9월 1일 시작이 못 박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끝난다는 말씀처럼 6일이 비이기 때문에 그 6일 사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준다면 우리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뭐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속내고요. 예. 그럼 이제 여당, 국힘의 계획을 보면 국힘의 계획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24일에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9월 1일 바로 다음 날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언제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 관련한 표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내놓겠다고 이미 선언한 만큼 굳이 표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제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번 진행했는데 그때 비명계에서
이 찬성표를 예상보다 많이 던졌습니다. 예. 네, 그걸 계기로 민주당 내에 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같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했을 때 그런 이탈표가 나왔을 때 그걸로 생기는 분란을 굳이 겪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민주당의 속내고. 아, 그러니까 회 비회기 중에 해달라. 네, 그런 혼란 우리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때 만약에 청구해서 꼭 표결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우리 분란을 만드는 뭔가 정치적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예. 이번 8월 임시국회 때 이 민주당 쪽에서 노란봉투법이랑 방송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본회의 네.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노조를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방송법 역시도 야권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막으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의석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건데 필리버스터 하면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보다 최대한 회기를 미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그 또 내면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혼란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와서 표결이 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계산도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니까 그걸 전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됩니까?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네. 이 모두 올해 2월에 동시에 임명이 됐는데요. 이 판사들 중에 한 명이 무작위로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판사가 심사를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판사의 뭐 경력이나 그동안 판결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예, 한번 보죠. 네, 이제 유청훈 판사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이때 2014년부터 15년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김명수 사법부와는 결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 대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결 내용을 한번 보면 역시 다 2월 이후에 나온 건데요. 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 탐사 강진구 대표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왔었다 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내려보시면요. 여기 나온 건데요. 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의 키맨이 이 강래구 씨에 대해서 두 번째 영장 청구된 건데 한번 기각됐었는데 네. 윤재남 판사가 기각된 거를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예,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보시면 이 윤재남 판사는 여성 법관으로서 좀 입지가 있으신 분인데요. 예. 중앙지법에서 여성 판사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게 역대 4번째입니다. 예. 얼마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래구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기각을 시켰고 대신에 이제 이번 달이었죠.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마지막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간단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유아인 씨를 기각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특정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판사들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은 법조계에서는 사실 금기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워낙 요새 정치 판사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들이 맡게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는 건 지금 사실상 거의 사실화되고 있어서 예. 기소가 되면 이제 당원을 보시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또 이 백현동 사건 의혹은 부정부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되는 게 맞지만. 이 같은 사망을 보시면 단서 조항이죠. 네,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직무 정지를 안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죠. 예, 이게 이제 작년 8월에 이거를 판단한 주체가 윤리심판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기 직전에 이 당무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당무위원회 의장은 대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의 입김이 더 세고 실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미 영장이 청구됐을 때 대장동으로 그때 이런 판단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직무 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직무 정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여러 차례 기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계 기류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어제 의총에서도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지도부 다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건데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기소가 되고 구속까지 된다면은 계속 이제
옥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지금 있는 게 사실인데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체제가 또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여기서부터 8개월 전인 올해 12월 28일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28일 전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되고요. 예. 그 이후면 비대위 체제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뽑을 때 이제 전당대회 룰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최근에 혁신위에서 낸 혁신안이 이 룰을 건드리는 혁신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룰은 권리당원이 40%고 대의원이 30%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혁신위는 이 대의원 30%를 없애고 권리당원이 70%로 하자. 강성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서 당대표를 새로 뽑자 그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아직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저 안으로 바뀌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가 예상하기에 강성 친명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누구요? 최고위원 중에서는 예. 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 좀 강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룰로 전당대회를 한다면 또다시 강성 친명이 당대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비명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불만입니다. 예. 자, 박성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저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당원 당규상에 이 자녀 임기 8개월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변수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여러 변수를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 서른 의원께서 뭐 당대표와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당내에 뭐 중론이거나 공감대가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병민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기 중, 정기국회 회기 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기국회든 아니면 네. 지금 임시국회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당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부결이 되는 쪽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역선택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서 깜짝 놀라서 예.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이걸 부결한다는 건 상상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했던 말에 저는 민주당의 진실, 속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마지막 순간에 비회기 일정을 잡아서 그때 영장 청구하면 그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나머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 영장 청구로 고려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과거의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와서 최종적인 가결 결정을 할 때 예. 이거 기명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하나의 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에 핑계댈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지금 국민의힘을 고리로 잡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떳떳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든지 간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가결 버튼 누르고 그리고 가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약속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순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궁금한 건데 민주당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던 뭐 예시들을 보게 되면 예. 뭐 예를 들어 당에서 특정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 검찰 권력을 건드리는 일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그 입법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서 청구되는 영장,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영장, 이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은 청구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예시를 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민주당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당내 구성원들조차도 이 영장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고 대표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국회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에게. 검찰에게 정치 꼼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체포 동의안은 또 표결을 안 받으려고 해요. 본인 입장에서야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이런 걸로 미명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만약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가결이 되면은 본인이 제1야당 대표고 그러니까 다수당의 대표인데 당 안에서 일단 반란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결이 만약에 이것이 또 부결을 시키면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죠. 방탄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안 열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9월로 넘어가면은 회기 중단이 안 됩니다. 정기국회에.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해봤어요. 국회 의사과에 확인을 하니까 정기국회는 중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9월로 검찰 수사가 9월로 넘어가도록 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북송금과 이 백현동을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대북송금 이하영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게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게 병합을 하면은 9월 달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이재명 대표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쪽으로. 예. 어쨌든 지금까지 과거의 수사 내용과는 달리 백현동 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검찰의 움직임 중에는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 전 부원장 이 재판이 있었는데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이채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위증을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용 씨가 받고 있는 재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에 함께 관여했던 이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라고 하죠. 이 대장동 패밀리로부터 이 김용 씨가 약 8억여 원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김용 씨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서 바로 위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거죠? 네, 검찰은 김용 씨가 돈을 받은 이 장소와 이 시간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 씨가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지인에게 이 알리바이를 확인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김 씨가 성남시 인근의 모처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 씨는 아니다. 나는 그 시간에 수원에 있었다. 수원에 오후 3, 4시경에 이 씨, 지인입니다. 이 씨와 함께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검찰이 이거를 깰 수 있는 증거를 발견을 하면서 위증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나는 이 씨 만났지 김용 씨 만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이모 씨한테 좀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이모 씨가 와서 그날 나랑 만났습니다. 김용 씨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이 진술이 위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근데? 네, 이 씨는 이 김 씨와 만났다는 증거로 휴대전화 캘린더의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내 휴대전화에 과거에 이 김 씨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이 일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휴대전화 사진만 봐서 캡처 화면을 제출했다는 거죠? 휴대전화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검찰이 하니까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이고 또 분실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만약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이 해당 날짜에 휴대전화에 주고받은 연락 이게 있을 거고 또 이걸 언제 저장했나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결국 찾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어요? 증거가? 네, 예.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네. 이 검찰이 김용 씨에 대한 USB를 압수수색해서 이걸 확인해봤는데, 이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그 당일의 기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3월 5일인데 이때 이제 이 오후 이 시간에 이분이 SNS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뭔가를 다운받은 기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가 되냐면요. 이 5월 3일입니다. 예. 네, 그 4시에 수원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사무실이 성남인데 성남시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모 씨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USB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이게 본인 사무실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알리바이가 깨졌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증거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하나 더요? 네. 검찰이 이 김용 씨 차량의 주차 기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김 씨는 그날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의 이 씨 사무실로 갔다고 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 차가 오후 1시 36분부터 4시 58분까지 그러니까 오후 내내 김용 씨 사무실 주차장에서 성남시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검찰이 위증의 덜미를 잡은 거고 그래서 오늘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자, 근데 이 씨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김용 씨에 대해서 위증을 해준 거죠? 네, 이게 위증이 맞다면 이 씨 본인에게도 불리할 텐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위증이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휴대폰에 만난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주차 기록이나 또 만났다는 당일에 USB에 파일을 다운받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김용 씨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재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무죄에서 중요한 부분이 범죄 현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 그 당시에 같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출했는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일정표를 찍어서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디지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이채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자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CCTV랄지 그다음에 로그인 기록이랄지 그다음에 주차 기록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디지털 시스템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통날 거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조작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려다가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이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예. 이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에 빠진 거예요. 아마 이 알리바이가 없었다고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면밀히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정말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알리바이까지도 조작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에 있어서 김용 전 부원장의 주장이 다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거 한 가지로 자기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기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결국 본인 재판에 저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불리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박성민 의원님, 김용 씨 측에서 오늘 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좀 내놨던데 이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서 잘못해놓고 그걸 우리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다 이런 취지의 얘기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 씨의 재판이나 정진상 씨의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 뭔가 일방 진술에 기대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일단 구속하거나 일단 수사를 좀 강행하거나 또는 여론전을 너무 과하게 펼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일종의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반발한 부분을 보면 검찰이 4월 말에 정치자금 수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을 받았냐라는 그 혐의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한테, 어디서 받았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이게 범죄 혐의라고 특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처음에 최초 공소했을 때에는 4월 말경에 이제 정치자금 수수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뭐 5월 3일 수수로 정정을 했다 하고 이것조차도 다른 증거들과 뭐 충돌을 하면서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좀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일종의 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때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영장이 발부될 때 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명백하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관계자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역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처럼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위증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다면 여기에 대한 심각한 내용들을 발견한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혐의를 확보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예. 이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라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탓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정한 내용의 일들이 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발언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과 여기에 대한 증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출석 그리고 위증 논란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잠시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꼭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책도 보시고 뒷산에도 갔다 오시고 이러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 1멘토고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윤기중 교수가 지난 5월 연세대 명예교수의 날 행사 때 서승환 연세대 총장을 따로 조용히 불러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윤기중 교수의 부탁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연세대 발전을 위해 귀하게 써라. 지난 5월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서승환 연세대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살림살이로는 적지 않은 돈, 가시기 전에 재산을 모두 정리하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매일경제신문과 얘기를 했습니다. 송국권 교수님? 송국권 본부장님? 네. 예.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남은 돈까지 모교에 기증했다고 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세하시고 나서 후일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임식 때 단상에 오르지 않고 단하에서 지켜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더 귀중한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했던 거나 지금 이렇게 그 모교에 그리고 모교이자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대학에 아마 재산 중에서 유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기부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윤기중 교수의 별세 이후에 여러 가지 알려진 부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때 그 대선 때도 그 프리드만의 뭐 선택의 자유 이 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유라는 이 개념과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경제학자였고 또 응용통계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상당히 많이 녹여 있다. 그것이 지금
윤기중 교수의 별세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취임식 때 윤기중 교수가 VIP석에 앉지 않고 저렇게 일반석에 앉아서 아들의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는 장면, 뒤늦게 저것도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안장식에는 윤기중 교수의 저서 2권이 봉헌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책과 관련해서 아버지 윤 교수와의 추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 사오신 책도 보고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주무셔요. 자, 저 내용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대통령이 출국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네. 조금 전에 출국을 했다고 저도 조금 전에 인이어로 들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의미가 클 텐데 김건희 여사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미일 정상의 영부인들이 다 같이 동행하지 않고요.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일 간의 아주 굳건한 공조,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한 집중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번 장례의 과정 속에서도 이제도 많은 일들을 함께 역할을 한 바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에 대한 부친상을 당하면서 한 이틀 3일 동안 장례와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같이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같이 오가면서 진행했는데 바로 발인을 마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3개국 모두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광복절에 저렇게 상을 당한 상황에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윤기중 교수를 조문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의를 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어떤 대화를 두 분 사이에서 나눴는지 유영하 변호사를 직접 제가 통화해봤습니다. 2, 3분 이상은 통화하신 것 같던데 문상을 하시려고 했는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건강에 좀 그런 걱정도 하셨다 그러고, 저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멘토였던 아버님께서 가셨으니 얼마나 슬프시고 힘드시냐. 이런 항망 중에 미국 방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모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제 조문은 가지 못했고 전화로 사실상 조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받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직접 그 불편한, 아직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같은데 직접 조문을 오려고 했을 정도라면은 그런 것은 감정의 찌꺼기에는 남겨 있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 8.15 때 윤기중 교수가 별세한 날 유경수 여사 49주기를 맞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갔거든요. 예, 맞아요. 구미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 많은 관심이 총선 다가오니까 또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된다.
그 인터뷰가 뭐냐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나와 정치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기를 시켰으니까 저런 행보가 뭐 총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영남일보 출신이시니까 아마 그쪽 분위기를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총선을 활용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영남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 뭐 그 친박계 의원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산의 최경환 의원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출마설이 있고 그래서 그 출마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은 뭐 또 다시 이 과거의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분석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까지를 응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게 큰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마케팅을 해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크게 예.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역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문상을 못 갔기 때문에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는지 그 부분도 물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가서 문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랬어서 준비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사주로 따라 들어갔는데 속이 조금 불편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뭐 드신 거 조금 많이 드셨냐 그랬더니 조금 뭐 평소보단 조금 많이 드셨다 이러시더라고요. 좀 쉬시면 안 낫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속이 그렇다.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고. 또 오늘 또 소화제 드시고 뭐 제산제도 드시고 죽 드시고 이랬으니까 며칠 있으면 가라앉겠나. 김병민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 거란 취지의 이제 8.15 때 나온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친윤 진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류 진영에서는 친박 세력이 부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친윤 또 친이 과거에 있었던 친박 이렇게 계파 간의 갈등을 구분짓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주류 세력으로 제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일들을 아마 당원들께서도 국민들께서 별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수석을 했던 강석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회장으로 또 가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 등으로 또 수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적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부의 정치인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상황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냐 생각해 보면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들을 같이 결부지켜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옆에 지근거리 함께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서 그 정치적 연결고리가 형성될 텐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기댄 그런 관계 속의 정치라기보다는 예.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총선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치적 재개 여부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오늘 거액의 코인 투자 보유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국회 윤리위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증명 부당하다는 의견 전달하셨을까요?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하고 있을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 제출하셨어요? 추가 자료는 저희가 받으셨는데요.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직자 재산 등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 걸 다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예.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눈가가 조금 촉촉하게 젖어 있다 이런 것들 아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눈물을 좀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쨌든 이 윤리자문위에서는 제명을 권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소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굉장히 낮아졌네요. 전에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고소고발하겠다고 하고 항쟁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제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간 거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운명이 굉장히 좌우가 돼요. 그래서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뭐 거래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고 소명도 제대로 안 낸다 해서 비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뭐 거래 내역과 관련된 것들은 다 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소위원회에서 지난 10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운명이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굉장히 풍전등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눈물이 뭐 반세의 눈물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읍소하기 위한 그런 눈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거래 내용 자체 제출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소위원 안에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 여당 야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민주당이랄지 또 야당 의원들은 상당히 김남국 의원을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명한 결과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 이제 제명 의견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재직의원의 3분의 2에 또 찬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자, 박성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1야당 지금 제명 요건이 제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제적은 불가능할 거고 뭐 재정 공고가 나올지는 제적 의견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 첫 번째 중요한 기준 하나가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게 지금까지 윤리자문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자료를 추가 제출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화면에서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 추가 제출을 물어보니까 이미 어제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일부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라는 뭐 윤리특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제출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지적받았던 이 부실한 자료 조사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정하는 태도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또는 너무 억울해서 뭐 이렇게 흘린 눈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 윤리특위에 참석했던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동료 의원들이 좀 일종의 조언과 좀 충고 뭐 이런 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좀 건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종의 질책이지만 그게 뭔가 비난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정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진심을 좀 들으면서 아마 본인도 좀 반성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징계 문제는 앞으로가 더 남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뉴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노동을 무한 반복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죠. 소설가 까미는 이를 삶의 부조리로 규정하면서 세 가지 회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신에게 의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한 건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이라는 부조리에 맞서면서 자신과 지지자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백현동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범죄 혐의도 뚜렷하고 관련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했지만 시지프스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신을 속인 대가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보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대의 이익이 돌아간데 거기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편법과 탈법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죠. 이 대표가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시지프스가 신을 속인 죗값을 치렀듯 이 대표 역시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한마디는 이재명과 시지프스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